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 윤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일단 저는 마스크를 끼고 있고 돌풀님은 안 끼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좀 지금 저희 구역이 좀 많아요. 확진자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조심하고 있고 웬만하면 집 밖을 좀 안 나가고 있어서 웬만하면 좀 이게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500명이 넘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심하네요. 지금 전문가들 말로는 1000명도 넘을 수 있겠다. 아이고야. 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꼭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저번과 똑같이 신용복 선생님의 강의 나의 동양 고전 독법 읽고 있고요. 저희가 저번에 논어를 한 중간 정도 하다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었죠. 맞습니다. 네. 오늘 몇 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네, 169쪽입니다. 맞습니다. 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논어라는 것이던가 이제 고전을 봐보면 네. 계속 시간마다 달라진다. 이거를 느껴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음미하면서 맞습니다.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문을 최대한 읽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읽어드리는 걸 저희의 뭐 해석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그 본문을 맞습니다. 한번 해석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70쪽에 요 본문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자공이 정치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정치란 경제, 군사, 그리고 백성들의 신뢰이다. 자공이 묻기를 만약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하겠습니까? 군사를 버려라. 만약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리지 않을 수 없다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경제를 버려라. 예부터 백성이 죽는 일을 겪지 않는 나라가 없었지만 백성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나라가 설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멋있게 할 수 있다는 게 그쵸. 전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단하게 경제, 군사, 백성들의 신뢰 이 세 가지 중에서 백성들의 신뢰가 최고다. 네. 그게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씩 버리잖아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진짜 네. 논어가 되게 네. 정치학개론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오. 정치 철학적인 부분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옛날엔 단순하게 그냥 뭐 인간의 삶, 뭐 관계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정말 정치적이다. 이 맞습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 아래 해석도 보면은 왜 백성의 신뢰가 앞에 이제 경제나 군사보다 더 중요하냐면 백성이 결국 군사도 되고 그럼요. 예, 경제도 먹여 살리니까 네, 백성의 신뢰만 얻으면 이 앞에 두 가지는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도 이게 맞는 말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이제 신용복 선생님의 해석이 나오는데 네, 그 신뢰에 대한 얘기를 그 믿을 신자에 대해서 그 사람 인자와 말씀 원자가 합쳐진 문자가 믿을 신자래요. 근데 예전에는 그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까닭이 그것을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그리고 믿을 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이전에 원래 뜻이 신에게 고하는 자기 맹세라고 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정말 엄격한 거구나.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신한테 우선 가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내 말이 간다. 그렇죠. 그 신한테 나의 모든 말이 간다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말 한마디를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전 특히나 이제 종교인으로서 네. 이게 진짜 그 기독교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코람데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데오가 신이에요. 신 앞에서 그러니까 저의 모든 삶이 24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홀로 있을 때도 그렇고 남이 안 볼 때도 함부로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신이 듣고 있다. 그럼 얼마나 두렵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말을 내 마음에 품고 진짜 말 한마디 또 생각 하나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그 다짐이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신앙의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공감을 하는 게 저는 일단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저는 말을 함부로 안 하고 그리고 또 말을 웬만하면 험한 말을 안 쓰는 이유가
제가 습관이 되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사람이 습관이 생겨서 그 습관이 자꾸 사람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아니 욕을 그냥 진짜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그렇죠. 뭐 근데 뭐 사소한 뭐 말뿐만 아니고 모든 언행이 다 네. 조심하게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 뭐 무단횡단 안 하려 하는 것도 사실은 네. 무단횡단 안 하면 뭐 삶에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한번 내가 이거 서로 간에 지킨 약속을 어기는 순간 또 다음 약속을 어기는 게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죠. 그 저는, 취지에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이 말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그 정의 의미를 조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 그 부분에. 네, 이제 이 정사정은 발을 정자다. 그래서 이 발을 정자란 뿌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정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면은 이 정은 가지런할 정이 된다. 그래서 정은 정근, 뿌리 근자가 돼서 뿌리를 바르게 해서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정치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바르게 그리고 가지런하게 뿌리를 통해서 올바르게 하는 것. 이게 정치의 근원적인 의미다. 맞아요. 여기 또 나오는 게 정치란 그 사회의 잠재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게 좀 그 예전에 플라톤하고도 좀 맞닿는 게 플라톤도 정치를 정의하면서 인간의 역량을 극대화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거랑 통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아마 플라톤도 했고 니체도 그걸 표현했죠. 그러니까 철학자란 그 인간의 삶을 고양시키는 자들이다. 대체로 맞아. 플라톤이 그랬다. 이런 표현을 했었었죠. 근데 이 말이 참 깊기도 하고 해석의 여지가 되게 넓은 게 너무 많죠. 네, 맞아요. 잠재적 역량이라는 게 무궁무진해요. 네,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맞아요. 제가 요번에 그 새로운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그분하고 이제 좀 그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항상 이제 좀 했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의 잠재적 역량,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뭔가 그 끼라든지 재능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저는 아직 모르죠. 관계가 깊어져야 될 거고 본인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분도. 근데 이미 이제 발현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발견을 해야 되고 최대한도로 끌어올려줄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긍정적인 영향력들을 제 스스로도 저의 그런 잠재적 역량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내가 타고난 것들 아니면 좀 후천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들 그런 걸 어떻게 최대한도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과제인 거예요. 엄청 공감합니다. 진짜. 이게 원래 논어를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었었던 말이기도 한데 그 논어를 읽으면서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논어는 제가 몇 년 전에 이미 시작을 해서 계속 읽고 있었던 책이었고 이번 계기 때 되게 다르게 다가왔어요. 근데 요번에 느끼게 된 논어는 이게 그 정말 뿌리의 근본에 다가가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의 파이였다가 이게 한 집단의 파이가 되고 한 사회 그리고 한 정치, 한 국가의 파이가 되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지금 논어의 전체적 내용들이 내 개인의 삶에 되게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제공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방법이 비단 한 개인에게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집단한테도 가능하고 당연하죠. 순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맞아. 되게 정치적이다. 근데 또 그 생각한 게 얼마 전에 그 경영 관련된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표죠. 이제 직원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 순간에 딱 진짜 논어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경영도 될 수가 있겠다. 이게 기업에 적용해도 되고 국가에 적용해도 되고 그렇죠. 어디에 적용해도 다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근본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맞네요. 정말 하게 됩니다. 진짜 기업을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들, CEO들이 이 논어를 또 읽어야겠네요. 그래서 그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유명한 마케터 분 중에 노자 마케팅이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노자야말로 마케팅하고 안 어울려 보이는데. 근데 그분이 그 저자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내노라 하는 기획자라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맥락이 같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뿌리를 알다 보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어디에나 이게 진짜 고전의 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이번엔 한번 우리 돌풀님께서 읽어주시죠. 제가 읽어볼까요? 번지가 인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공자가 대답하기를 인이란 애인이다. 이어서 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공자가 대답하기를 지란 지인이다. 되게 짧아요. 맞아요. 짧은데 173쪽에 보면 이거를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에 대해서. 그렇죠. 묻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안연이라는 제자에게 인이란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 흔히 이제 극기복례라는 말로도 하고 그다음에 중궁이란 제자한테는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거다. 기소부려 물시여인. 네. 그리고 사마우라는 그 제자한테는 인이란 말을 더듬는 거다.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얘기해요. 전 이거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제가 한번 그 윤님한테 네.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윤님 이제 먼저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철학이란 너무 어렵나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답을 하고 그 다음에 부가 설명을 하면 제일 공감 가는 거는 무전제의 사유. 그렇죠. 네, 방금 배웠던. 네, 그것을 통해서 삶을 고양시키는 게 철학인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왜냐면 또 이 말을 했던 이유가 그 저희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그 도울 선생님 책 보면은 네. 철학이라는 거는 네. 그 사람의 관심사, 네. 그 사람의 관심사로 표현한 것들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플라톤은 플라톤의 관심사로 표현을 했던 거고 네. 니체는 니체답게 그리고 공자는 공자답게 맞아요. 표현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관심사는 그쪽으로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윤님 답변하고 저도 비슷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나왔던 구절을 인용한다든지 어쨌든 누군가가 철학뿐만 아니라 뭐 사랑이 뭡니까? 아니면 우정이란 뭡니까? 물어보면 저는 저의 맥락에서 항상 대답을 해왔고 그렇죠. 뭐 보통 그러죠. 내보는 사람들이. 네. 여기 이제 논어에 나오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자님은 달라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 맥락으로 자기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한 그 당사자의 맥락 보시면 안연이 물었을 때는 안연에게 맞게 대답을 해요. 중궁이 물었을 때는 중궁의 그 처지와 상황과 심정과 그 사람의 과제를 알고 있겠죠. 공자가. 중궁의 입장에서 중궁한테 가장 적합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사마우한테는 사마우에게 맞는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결국. 그리고 공자의 자기 맥락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답변이 아니라 타자 중심적인 묻는 사람 중심적으로 답변을 해줘요. 이게 성인의 클래스다. 성인의 경지다. 근데 실제 제가 이걸 경험한 게 어디였었냐면 근데 실제 이렇게 대답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면 내가 상대방을 진짜 깊이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을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과제나 화두 이런 걸 다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겨우 이 정도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너의 과제는 이거니까 너한테는 사랑이 이러이러한 의미인 것 같아.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호기심을 충족해주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의 삶으로 그냥 찔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한마디를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연, 중궁, 사마우한테는 이 한마디가 필생의 화두가 됐을 거예요. 공자 스승이 나한테 이런 문장을 얘기해줬어. 다 다르잖아요. 그럼 각자의 화두를 던져준 거예요. 제가 이거 전 실제로 경험했던 게 공동체 생활 예전에 하면서 저희 스승이 딱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다 이제 사랑에 대해서 물어도 항상 같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끔 대답을 해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자세다. 우리가 근데 윤님 혹시 이렇게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뭐 누가 이제 물었을 때 참 어렵죠. 진짜 어렵잖아요. 저는 이 생각 자체를 못하죠. 잘 못한 것 같아요. 많이 배워요 지금. 되게 놀랍지 않나요? 진짜네요. 이게 되게 충격적인 아마 이제 시청자나 청취자분들도 이 맥락이 되게 새로우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운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사람에 맞게끔 대답해 주는 거. 애가 뭐 이제 부모님한테 꼬마 애가 뭐 그냥 막 던지잖아요. 물음을 하는데 그러면 부모가 자기가 알고 있는 맥락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그 아이의 성숙의
맞게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맞네요. 네. 진짜. 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여기 173쪽에도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위의 여러 가지 답변에 공통되는 점이 타인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 이제 여기 나온 답변은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해준 거기 때문에 나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 지점을 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유튜브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건 단지 나의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과 얘기할 때는. 그런 맥락이 자꾸 생각이 되네요. 이거 진짜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맞네요.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를 하기 위해선 어렵죠. 진짜 내공을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나요, 네. 진짜. 근데 좋은 화두가 던져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리고 이제 네. 뭐 174쪽하고 175쪽에도 이 말을 해야 돼. 아까 이제 이어지는 맥락인데요. 한번 174쪽의 맨 아래쪽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알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나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죠. 자연의 대상물과는 달리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자면 서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쌍방향으로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나와 관계가 열려 있어야 되고 나를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를 보여주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그래서 지와 애는 함께 이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알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애정 없는 타자와 관계 없는 대상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 부분이 아까랑도 이어지는 게 우리는 보통 뭐 진짜 TV에 나오는 뭐 내가 뭐 유재석을 알아. 무한도전 조금 봤다고 해서 유재석을 알까요? 모르죠. 그 사람의 진짜 고민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그쵸.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도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본 모습이라든지 속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내가 어머니는 알고 있을까?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윤님을 제대로 알까요?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아직 좀 더 깊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나의 한계.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애정 없는 타자, 관계 없는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알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많이 찔렸고 더 노력해야겠다. 지금 이 안다는 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그죠. 네, 그죠. 아느냐. 네, 맞습니다. 겉핥기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한번. 네. 175 생각한 지점이 정말 많네요. 이게 아마 곰곰이 곱씹어 볼 만한 화두라고 생각해요. 176쪽에 요 인용문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건 짧습니다. 네. 부귀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그것을 누리지 않으며 빈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이 아니면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요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땐 그 177쪽에 나와 있는 거 부귀와 빈천의 역사를 주목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삼성 뉴스를 봤을 때 당장 올해 뭐 갤럭시 노트 20가 몇 대 팔렸다더라. 뭐 올해 매출이 얼마라더라. 아니면 뭐 회장이 뭐 어떤 뭐 비리를 저질렀다더라. 이런 뉴스만 그 짧은 순간 뉴스만 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역사 전체를 삼성의 역사를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커왔고 잘 모르잖아요. 완전하게 저도 모르죠. 모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귀 형성 과정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 각각의 개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역사적인 맥락이 속어 삭제된 거예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골에서는 서로 그걸 알고 있대요. 저 사람이 이제 뭐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떻게 저 부가 형성됐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대요. 서로. 그래서 관계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어떻게 보면 윤님도 지금
저의 그 최근의 모습밖에 모르잖아요. 한 6개월 정도. 네, 당연하죠. 네,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떻고 내가 뭐 어떤 일을 저질렀고 모르잖아요.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관계가. 과정과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청산은 커녕 과거가 은폐되고 있는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하지요. 그렇죠. 만약에 어떠한 사건이 생겼었을 때 그 역사를 알지 못하면 사실 감정이 끌어오르지가 않죠. 그죠. 예를 들어 뭐 전두환 씨가 얼마 전에 또 뭐 그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만약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모른다면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만 들으면 그렇구나로 끝날 텐데 그 전후 맥락을 다 들으면 끌어오르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자본주의의 부귀에 대하여 그 과정과 그 도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 역사적인 맥락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걸 뭐 판단할 때도 우리가 뭐 삼성이나 뭐 기업을 판단할 때도 그렇고 개개인을 판단할 때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 역사적인 맥락을 보는 게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일면적인 거, 단편적인 거, 순간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엔 그쵸. 너무 얕다. 그런 얘기. 그래서 제 주변 사람 중에 한 분이 꼭 좀 깊은 사람이라고 느끼면 그 사람의 생애를 자꾸 물어요.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래서 꽤 길게 이야기했었었는데 그래서 다 한 30-40분 정도 이야기했나? 그리고 나서 왜 했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의 삶을 들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물어봤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이네요. 네, 그때 좀 느꼈는데 같은 맥락이죠. 사람을 이해하려면 전체의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79쪽에 한번 가볼까요? 저는 이거는 진짜 감명을 받아서 이 문구 자체도 외웠고 좋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문을 잘 모르는데도 좋아요. 한자까지 외웠어요. 그 정도 진짜 많이 감명을 받았거든요.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학이불 사증망 사이불 학즉태라는 문구입니다. 이게 짧아요. 그냥 학하되 사하지 않으면 어둡고 사하되 학하지 않으면 위태롭다. 보통은 이런 뜻인데 이 학은 저희가 보통 말하는 교육이잖아요. 공부하다는 거예요. 공부죠. 근데 사는 이제 생각하다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둘 다 관념적이라고 보통 치부해서 번역을 한다는 겁니다. 맞아. 근데 신영복 저자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할 사를 보시면은 그 위에 밭전자에다가 마음심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일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마음, 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관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천적인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론만 그 이야기를 하자면 학이불 사증망 사이불 학즉태라는 것은 그 행동 없이 공부만 하는 것도 위태롭고 공부를 안 하면서 행동하는 것도 위태롭다는 거예요. 맞아요. 핵심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걸 왜 감명받았냐면 제가 실제로 제 일기에도 써 있는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딱 일기에다가 그런 문장을 하나 썼어요. 이제 관념의 철학을 좀 중단하고 삶의 철학을 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관념적으로만 지금까지는 좀 철학적인 거를 공부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 근데 과연 나의 삶에 얼마나 적용이 됐을까? 이제는 삶의 철학을 좀 할 때가 되었다. 진짜 만약에 뭐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거기에 부딪혀보고 내가 겁나는 게 있어도 맞서 싸워보고 그리고 나한테 사욕이 생길 때 걷어내보고 이제 이런 거를 더 실천하는 것을 집중해서 행동을 해봐야 되는 거지. 플라톤 더 많이 알고 니체 더 많이 알고 논어 문장 외우고 이제 이것의 밸런스가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 그때 이 문구가 딱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그 스토리가 되게 재밌었었는데 신영복 선생님의 할아버지가 이 구절을 예전에 설명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시간쯤 책을 읽고 나서 덮고 반드시 30분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아까 학이불 사증망 사이불 학즉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면 위태롭고
원래 그냥 보통 사람들의 번역은 또 그 아까 생각할 생각까지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할아버님은 공부를 하고 꼭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주신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한테요. 네. 근데 아니라는 걸 깨달았대요.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책을 막 읽고 있는데 책을 읽어도 남는 게 없대요. 왜 없나 봤더니 독서를 하는데 삶과 단절되니까 이거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공부를 하면 삶에서 입히면서 이게 늘어나야 내가 진짜 내 거구나를 느끼는데 맞아요. 이 자그마한 독방에서 계속 읽어봤자 아무런 현실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좋은 말들은 다 쓸데가 사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잘못 해석하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우리가 막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학문을 깨우치는 게 지혜로운 것의 원천이다. 아니다. 행동을 하는 게 지혜로움의 원천이다. 근데 사실 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되게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관념만 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두 개를 나누지 말고 같이 해야 된다. 동시에 가야죠. 네.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우리 그 서양 철학사 배울 때도 얘기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념과 그 실천은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된다. 네. 관념이 실천이 되고 실천이 관념이 되고 이게 계속 도는 거죠. 네. 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 예전에 스승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네. 공부를 하면은 이게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도 공감을 하실 텐데 각자 삶의 현장이 다 달라요. 그 일터가 다르고 살아가는 그 곳이 다 다른데 네. 공부한 것들을 그 개념들을 어떤 그 관념들을 적용할 수 있는 현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편의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 유튜브를 또 편집 제가 다 하잖아요. 네. 그 올리는 그리고 또 우리 간에 또 관계도 있고 이게 저의 현장이에요. 네. 사람마다 현장이 다 다르죠. 윤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강의 나가는 그곳일 수도 있고 지금 이곳도 윤님의 현장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네. 현장이 있어야 된다. 현장이 없으면 맞아요. 그 관념이 되게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개념을 배워도 현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 강의 들으면서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한번 저희는 이제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각자의 현장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렇죠. 이 개념을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181쪽에 나와 있는 이 말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나왔던 이제 내용인데 자기의 경험적 사실을 곧 보편적 진리로 믿는 완강한 고집에서 나는 오히려 그 정수의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신의와 주체성의 일면을 발견합니다. 경험이 비록 일면적이고 주관적이라는 한계를 갖는 것이긴 하나 아직도 가치 중립이라는 인텔리의 안경을 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는 경험을 인식의 기초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공고한 신념이 부러우며 경험이라는 대지에 튼튼히 발딛고 있는 그 생각의 확실함을 배우고 싶습니다. 경험 고집은 주체적 실천의 가장 믿음직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몸소 겪었다는 사실이 안겨주는 확실함과 애착은 어떠한 경우에도 쉬이 포기할 수 없는 저마다의 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곱씹을수록 너무 좋아요. 깊어요. 경험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쵸. 경험 고집이라는 거 특히 몸노동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런 거 되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관념적인 사람이어서 이런 경험을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하고 싶다. 맞아요. 자기가 경험한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했다는데 내가 이거 경험하면서 나만의 느낌이나 그 생각들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맞아요. 되게 보석 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네. 저마다의 진실이래요. 그래서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어쨌든 핵심은 이론과 실천을 통일시키자라고 맞습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학이란 하나의 사물이나 하나의 현상이 맺고 있는 관계성을 깨닫는 것이다. 그 진짜 우리가 뭘 배운다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볼펜이 궁금해. 아니면 뭐 유튜브가 궁금해. 유튜브가 맺고 있는 관계성을 우리가 그 유튜브를 누가 만들었지? 아니면 유튜브가 누구한테 전달이 되지? 아니면 뭐 자동차를 누가 타지? 뭐 이런 것들을 관계성을 깨닫는 게 배움이래요. 이것도 좀 새로운 정의죠. 네. 그 사물만 우리는 보통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실수나 습관이 유튜브를 공부해야겠다 하면은 유튜브만 봐요. 볼펜을 공부해야겠다 하면 볼펜만 봐요. 다른 걸 그 사물이 맺고 있는 관계를 안 보잖아요. 근데 관계성을 배우는 게 그걸 읽는 게 공부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관계성에 대한 공부. 네, 네. 그렇죠. 제가 윤님이 궁금하면 윤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윤님의 부모님을 만날 수도 있고 윤님의 친구들 그러면 더 이 사람을 깊이 알 수 있겠죠. 맞아요. 이런 그것도 공감해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183쪽 이런 게 나오는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탓하는 것이 이를테면 존재론적 사고라고 한다면 관계론적 사고는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문장 제가 항상 존재론적 사고를 해왔던 것 같아요. 왜 남들의 나를 안 알아주지? 제가 항상 고백하는 게 나는 왜 친구가 없지? 이거는 존재론적 사고예요. 나는 왜 그러니까 나는 친구가 없다는 고백은 남들이 나를 친구로 안 대해주고 친구를 안 만들어줬다 이런 거죠. 투정 부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가 그 사람들하고 왜 그 사람들을 더 알아주지 못했지? 그 사람들과 더 친해지지 못했지?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는 게 관계론적 사고다. 자기를 성찰하는 거죠. 논어는 진짜 약간 다른 각도를 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똑같은 사태인데 네. 이렇게 표현이 그쵸. 달라요. 네. 갑자기 이 말 들으니까 그냥 짧게 표현하면 제가 논어를 읽고 살면서 가장 처음에 울림을 줬었던 문장이 있는데 그래서 외워버렸거든요. 그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불환무의 환소일입 불안맡기지 구이가지야라는 문구가 있어요. 네. 그게 제가 진짜 일 때문에 힘들었었을 때 읽었었던 문장이어가지고 더 와닿았었는데 남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알아줄 만한 사람이 먼저 되라. 맞죠.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 갈 만한 사람인지를 근심하라 라는 말이 제가 논어를 처음 진짜 이건 읽어야겠다.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예,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도 계속 그 말을 설파하게 되거든요. 맞아. 근데 그것도 역시나 각도의 차이예요. 진짜. 맞아. 진짜 각도의 차이고 지금 이 모든 게 다 각도의 차이입니다. 진짜. 결국 자기 성찰이 중요한 거죠.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네. 그다음 184쪽에 한번 어리석음이 앓의 최고 형태입니다. 이것도 재밌었어요. 네. 이거 한번 185쪽 그 문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영무자는 나라에 도가 있으면 지혜로웠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어리석었다. 지혜로움은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지만 그 어리석음은 감히 따를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더 어렵다는 거고 어리석음이 더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만 말하면 저도 이게 공감 가는 게 지혜로운 척을 하는 거는 사실 하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맞아. 근데 어리석은 척을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어리석은 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진짜 깎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넓은 그릇도 필요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헤아릴 수 있는 식견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곱씹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나는 과연 어리석은 척을 할 수 있는 존재일까? 어렵죠? 맞아. 187쪽의 이 문장 제가 카톡으로도 윤님한테 보냈어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맹지반은 자랑하지 않는다. 아니 187쪽이 맨 위에. 맨 위에. 네, 맨 위에. 여기 거. 그 문장. 세상 사람은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당신이 먼저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세상에 잘 맞추는 사람인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야말로 어리석게도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세상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으로 인하여 조금씩 나은 곳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문장에 세상에 영합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법이지요. 그나마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은 세상을 우리에게 맞추려는 우직한 노력 때문입니다. 그쵸. 이 문장이 영민한 사람들은 각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힘썼고 우리의 역사를 봐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세상을 바꿨잖아요. 맞아요. 정치인들이 바꿨습니까? 맞아. 정말 어리석은 백성들이 희생하면서 바꿨죠. 이 말이 진짜 맞는 게 보시면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세상에 잘 맞추는 사람이래요. 근데 전 누가 떠오르냐면 당장 대기업에 입사한 분들 일단은 이 문장이 맞아요. 세상에 자기를 맞춘 거예요. 토익 점수 필요하면 내가 토익 점수 만들어. 학점 많이 하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공모전도 하고 그래서 스펙을 만들어. 그래서 대기업 갔잖아요. 저는 근데 한때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대기업 들어간 사람들 부러웠어요. 되게 시기도 되고 질투도 나고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대부분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뭐 공기업 들어가려고 아둥바둥 하잖아요. 그럼 거기 가려면은 거기 스펙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를 세상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현명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실제로도 현명하다고 그러죠. 또 아니 돈도 많이 벌고 월급도 많이 받는데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근데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 저같이처럼 저는 현명한 사람을 막 부러워하다가 저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리석게도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근데 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나? 현명한 사람은 세상을 못 바꿔요. 왜냐하면 세상에 자꾸 자기를 계속 맞추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대기업 가면 나중에 또 결혼해야 되고 뭐 집도 얻어야 되고 세상에 자꾸 맞춰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무난하게 살아요. 평범하게. 그렇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을 자기한테 맞추려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글자 단어 자체가 해석할 여지가 많이 있겠죠. 어리석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것을 함의하고 있는지는 각자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공감합니다.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울컥하더라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볼까 하는데 예. 그 돌풀님이 사전에 저한테 같이 좀 나누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시간을 계산해봤을 때 그거 괜찮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중간에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시간이 되면은 일단은 그러면은 쭉쭉 가면 흐름대로 돼요. 가볼게요.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논어를 처음 읽었었을 때 인상 깊었었던 말이었는데 이거 문단 한번 다시 아까 읽으려고 했던 건데 읽어볼게요. 네. 맹지반은 자랑하지 않는다. 퇴각할 때는 가장 위험한 후미를 맡았다. 그러나 막상 성문에 들어올 때는 화살을 뽑아 말에 채찍질하면서 내가 감히 후미를 맡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말이 나아가지 않아서 뒤처졌다라고 하였다. 근데 이건 정말 그러니까 이 무사하다. 맞아. 무욕이다. 욕심이 없어야 겸손할 수 있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방법론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죠. 겸손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는 게 아니고 겸손하려면 그냥 욕심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욕심이 있는 한 욕심에 파생된 상태에서의 겸손함은 좀 한계가 있죠.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피상적인 문제들이 생기겠죠. 저는 이 여기 나와 있는 188쪽의 중간에 무욕은 욕심이 없는 상태, 무사는 사사롭지 않은 거, 그죠? 공을 생각하는 거죠 항상. 네. 이게 저는 우리 유튜브가 떠올랐어요. 제가 중간에 아마 윤님하고도 예전에 잠깐 토론하면서 공은 공을 낳고 사는 살을 낳는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딱 이 맥락이거든요. 우리가 공을 생각할 때는 항상 그러니까 공은 어떤 우리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채널 자체 대의를 생각하고 시청자를 생각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죠. 이런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게 저는 일단은 이제 어떤 집단이든 어떤 뭐 어떤 우리 유튜브도 그렇고 어디서든 자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자기의 사사로운 어떤 그걸 채우기 시작하면 그 단체는 반드시 망한다고 봐요. 자기를 최대한 비우고. 근데 저의 과제는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죽이고 내 스스로의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 전에도 아마 공을 낳고 그래서 거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대통령이 지금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무역과 무사해야 되는 직위는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 누군가 이제 대통령한테 본인의 꿈이 뭡니까? 지금 욕심이 뭐 어떤 걸 가장 바라나요? 물어보면 대통령은 당연하게도 나의 꿈은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공동체에 있을 때 스승도 누군가 물어본 적 있어요. 손 들고 중간에 이제 그 형이 강의를 하시는데 공동체 이제 다 모인 자리에서 아니 형은 우린 형이라고 그러거든요. 형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물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아니 목사님도 자기만의 그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욕심이 있고. 근데 그 형이 진짜 진실하게 뭐라 그랬냐면 내 기도 제목은 지금 여기서 공적으로 나누고 있는 거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내 기도 제목이다.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따로 없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게 내 기도 제목이라고. 근데 이건 되게 높은 경지거든요. 윤님도 항상 이제 공공 이렇게 뭐 우리가 위대한 가치 이런 거 얘기하지만 개인의 뭐 트라우마가 있고 막 하여튼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분은 자기를 없애버린 거예요. 자기를 비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분 자체가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이 사람이 어렵죠. 이 정도 경지까지 가려면 얼마나 수련을 해야 될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정말 깨달은 종교인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 저 근데 정치인들이야말로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자기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 위한다면서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국민들이 최우선이라고 섬기겠다고. 실제 섬기고 있나요? 실제 무사한가요? 그분들이야말로 가장 무역하고 무사해야 될 사람들인데 제가 보기엔 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근데 사실 여기서 자기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욕하고 무사하는가? 그러니까 저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이어지는 문장이 결정적이에요. 무용무사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된다는 사실이 있지 않는 게 핵심이래요. 타자의 시각이 전곡을 찌르는 법입니다. 그죠. 집단적 타자인 대중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대중을 결코 속일 수 없대요. 제가 아무리 막 이렇게 속이려고 해도 윤님이 저를 보는 게 더 정확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위선이네, 가식이네. 언젠간 들통 나거든요. 말로만 하는 건. 그죠. 그래서 딱 이거 보고 같은 맥락인데 그 어쨌든 타인은 이제 집단적 타자인 대중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그 사실. 맞아요. 그래서 대중은 현명하다. 대중은 속일 수가 없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기는 어렵다. 이것을 보고 나서 정치인들과 유명인들 그리고 특히나 요즘 유튜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사건 사고 막 떠오르시죠. 네. 정치인들하고 그쵸. 온갖 진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타자는 항상 더 볼 수 있는 시선이, 그러니까 타자가 옳다가 아니고 타자가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잖아요. 요즘엔 또 세상이 워낙 그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게 너무 발달돼서 그죠. 웬만한 거 다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 아무튼 이러한 문구 정말. 정도로 가져가셔서 한번 이게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190 페이지. 190쪽. 요거 한번 요거 읽어주세요. 자공이 질문하였다. 마을 사람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 모두가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그 역시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마을에 좋은 사람이 좋아하고 마을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만 같지 못하다. 이게 해석이 191쪽에 나와 있는데 이 문장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게 써놨어. 공감하시죠? 그죠. 근데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진짜 제가 이거 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해석하려고 제가 저번에 이게 불친절해요. 솔직히 책이 진짜 한자를 엄청 찾아야 되는. 한참 고민해봐야 돼. 근데 정말로 그 출판사 입장에서 이거 되게 불친절한 겁니다. 왜냐면 이거 엄청 고생하거든요. 이 맞아. 책에 독서할 때 한문을 찾는데 한 4말 이상의 시간을 들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아쉬워요. 진짜 아쉬워요. 맞아, 아쉬워요. 냉정한 소비자로서 되게 아쉬운 거거든요. 참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해석했을 땐 이거 이제 신영복 선생님이 결국 이 문장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요지는 중립이 나쁘다. 중립을 하지 말자 이런 거죠. 그죠. 핵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 둘 다 문제인 거고요. 문제죠,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우린 보통 모든 사람에게 좋고 싶어 해서 중립을 택해요. 맞아. 그죠? 맞아. 내가 중립을 택한다는 거는 맞아. 얘의 입장도 내가 들어주고 얘의 입장도 들어주기 때문에 둘 다 나한테 미움이 없어. 난 좋은 사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제가 말해볼게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야, 너 정치적 입장 밝히지 마. 그 요즘에 진보든 보수든 무섭다고. 그래, 이런 맥락에서 윤님도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나의 정치적 입장이 있는데 밝히는 게 좋을까요? 안 밝히는 게 좋을까요? 중립을 진짜 지키는 게 좋을까요? 뭐가 지혜롭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많이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중립, 그러니까 이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감정적으로 끌어오르는 영역이에요. 맞아. 예로부터 그랬거든요. 맞아. 그래서 전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제 정치적 견해를 밝혀요. 근데 거기서 내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 막 구구절절 설명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러면 또 그런 싸움이 돼요. 막 서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맞아. 저거 어떻게 생각하면서 무슨 공격하죠. 논문 싸움하듯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정보 싸움이 되는 순간부터 이게 바로 그 기득권들이 원해하는 정치 혐오자를 만드는 거라고 봐요. 맞아.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완벽한 박사적인 이론을 갖고 참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제 방법은 저는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진보적인 정치인들을 희망한다. 난 그쪽을 택하고 있다. 그냥 딱 그 정도다. 그래서 그 이상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그리고 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난 일단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막 그럼 묻죠. 야,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막 말해볼래? 와, 이것도 막 모순이네. 맞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또 서로 막 정보 싸움 하면은 이게 정치 혐오를 만드는 거고 그게 과연 엄청나게 생산적일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아까 무욕무사라 했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발끈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사심이에요. 맞네. 사심. 그래서 그냥 난 이렇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은데 특히 우리 채널도 철학 채널이니까 논쟁의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좀 착각하는 게 뭐 철학이라 그러면 막 이게 토론하는 거 생각하고, 근데 토론이라는 건 저는 이제 요즘에 제가 주로 많이 강조하는 저희 화두가 평화예요. 평화. 결국 이제 평화롭자고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잘 맺자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100분 토론이나 아니면 그 썰전 같은 거 보면 평화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모습도 아니에요. 그건 싸우자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화로운가, 서로 존중하고 관계를 잘 맺으려는 노력이 있는가,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물으면 썰전과 100분 토론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평화롭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21세기에 특히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다 갈라져 있죠.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있죠. 다 싸우고 있어요. 지역도 대립하고 감정 대립하고 있죠. 계급적으로 나눠져 있죠.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평화예요. 토론을 하더라도 싸우자고 달려들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런 게 아니라 서로 합의를 하고 서로의 말을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맥락이에요. 관계. 그렇죠. 신영호 선생님도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결국 관계를 잘 맺자고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건데 공자님도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왜 다 싸우고 있냐 니들은. 근데 여기서 되게 핵심적인 말이 192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회라는 거는 대립과 모순이 있고 사랑과 증오가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는 세계다. 그래서 이러한 실상을 최소한 미화하거나 은폐하진 말자.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대립과 모순이 생기는데 이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중립이라는 것을 택하면서 중립이 맞아.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금 사랑과 증오가 맞싸워진다는 것을 외면하는 맞아. 그런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192쪽의 맨 마지막 문장 이게
우리는 증오의 안받침이 없는 사랑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오는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모순적이면서도 깊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 문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오의 안받침이 없는 사랑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증오가 사랑의 방법이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일본에 대해서 예전에 만행을 바라봤을 때 증오의 감정이 막 불끓어오르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증오도 없고 그러니까 화도 없고. 우리가 사랑했었던 그 역사적 삶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증오하는 거고 그만큼 진심이란 뜻이겠죠. 저희가 많은 내용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근데 이거는 네. 제가 봤을 땐 맹자는 거의 이제 이거보다는 짧게 끝날 것 같아서. 근데 전 맹자가 사실 할 말이 그 많아요. 정도만 네, 좀 재밌어서 한 5분 정도만 더 얘기해 보죠. 그러면. 좋아요. 그럼 네. 최대한 그냥 핵심만 네. 말하고 마무리하죠. 제 생각에 넘어가서 195쪽? 네. 195쪽? 음. 이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원문이 바탕이 문체보다 승하면 거칠고 문체가 바탕보다 승하면 사치스럽다. 형식과 내용이 고루 어울린 후라야 군자이다. 그죠. 제가 원래는 이거를 한번 여기서 뭘 생각했냐면 여기 내용과 형식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신정모 선생님은 내용과 형식을 통일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지금 시대는 분리가 되어 있다는 네. 거죠. 196쪽 이런 거 보면 상품 미학, 뭐 광고, 이런 마케팅 이런 거는 그 형식에만 치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문제다. 여기서 저는 좀 고민이 됐던 지점이 요즘 제가 좀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썸네일을 유튜브 썸네일 문제 많잖아요. 저도 근데 네. 195페이지 제 거 봐보면 네. 여기 써놨어요. 우리 유튜브의 문제점에 대한 해답이다. 그러니까 이게 썸네일이 좀 이게 딜레마가 뭐냐면요. 무난하고 좀 그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해요. 안 들어와요. 그렇다고 이걸 또 낚시를 하자니 우리 양심에도 찔리고 이게 형식이 내용을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저도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이게 항상 고민이거든요. 그죠. 네. 이거는 계속 경험의 축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맞아요. 말했던 관념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죠. 나중에 한번 좀 우리끼리도 한번 썸네일에 전 기준을 정하고 싶긴 한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하나는 정리한 것 같아요. 내용과 형식 있잖아요. 네. 형식이 앞서면 안 된다. 형식이 내용을 잡아먹으면 안 되고 내용을 먼저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만의 그 기준을 썸네일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우린 보통 이제 썸네일 만든다 그러면 디자인을 먼저 찾아봐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추구하는 철학과 가치 그거에 맞는 썸네일을 그 형식을 나중에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게 제가 한 가지 네. 중요한 게요. 네. 그러려면은 네. 사실 실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력. 그게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셨는데 그죠. 그 우리의 내용에 맞게 형식을 만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가요? 제일 어렵죠. 그걸 하려면 네. 여러 군데를 다 해봐야 돼요. 다 해보고 나서 이 중에 내게 이거다라는 걸 깨닫는데 예를 들어 음악을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이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음악이 뭔가 나한테 잘 어울리는 음악이 뭔가를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랩도 해보고 그쵸. 뭐 팝송도 불러보고 그쵸. 하다가 여러 순환을 다 겪어본 다음에야 결국 나한테 랩이 맞네.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디자인에 실수했었던 게 난 이런 게 좋아하면서 이것만 했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그 유명한 감독님한테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저한테 실제로 했던 말 들려드릴게요. 상윤 씨가 왜 사진 못 찍는 줄 알아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왜입니까? 하니까 상윤 씨는 비싼 걸 안 먹어봤기 때문이에요. 상윤 씨는 아무런 사물에 관심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맨날 싼 거 먹죠. 맨날 싼 거 살려 하죠.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처음엔 부정을 했죠. 이거 왜 싼 게 뭐가 문제냐. 그 말이 아니고 비싼 것들에 대해서 그 작가들의 고뇌던가 이런 거 생각해봤냐.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다. 다 해봐라. 다. 사진을 찍을 때도 누워서도 찍고 앉아서도 찍고 위에서도 찍고 다 해봐야 되는데 저는 계속 그랬거든요. 사진 찍을 때 그럼 3.9도 이렇게 맞춰서 맞아. 자동차는 이쪽에 있고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형식에 갇히는 거죠. 오히려 더 갇히는 거예요. 최대한 다양한 경험이 그럼요. 제일 중요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9쪽에 이건 너무 유명한 말이죠. 그렇죠. 학습과 놀이와 노동의 통일. 네, 아는 것은 뭐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그렇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유명한 문구죠. 예.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제 이게 낙은 관계의 최고 형태래요. 즐기는 거. 즐기는 거. 전 이거 보면서 놀이, 학습, 노동이 하나로 통일된 생활의 어떤 멋진 덩어리를 안겨주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고 싶죠. 저는 저희가 지금 유튜브 하는 것도 이게 우리한테 놀이기도 하고 맞아요. 공부기도 하고 맞아요. 노동이에요. 세 개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만족스럽다. 완전 공감합니다. 네. 여기서 좋은 말이 네. 원흉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 이게 원흉이 뭐냐면 원만하여 막힘이 없다. 와. 그래서 그 일과 학습과 놀이가 막힘이 없이 와. 넘나드는 게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따로 네. 별을 친 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노는 그럼 이 정도 하고. 네, 논어는 이 정도까지 넘어갈까요? 마무리를 하죠. 오늘 깔끔한데요? 네, 논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 강의도 그 강의 내용도 읽었지만 예.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당연한 맞아요. 거지만 논어를 이 2시간 만에 전달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꼭 논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전 개인적인 약간 사견을 펼쳐봅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신영복 선생님의 해석일 뿐이니까 맞아요. 여러분이 읽어보고 여러분이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그럼 일단 논어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 2부 때는 맹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